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세계금융의 중심지 월스트리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뉴욕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 1위의 금융도시입니다. 뉴욕의 금융 경쟁력이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다름 아닌 월스트리트가 뉴욕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죠. 흔히 월가라고도 하는 월스트리트는 뉴욕 맨해튼 남부에 위치한 약 1.1km 길이의 거리입니다. 월스트리트는 일종의 지명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금융시장을 통틀어 부르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기도 하죠. 월스트리트에는 매일 거래량만 1,700억 달러가 넘는 세계 1위의 거래소인 뉴욕 증권거래소를 비롯해 나스닥과 각종 은행, 투자은행, 거대 금융기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국의 여의도, 영국의 런던과 같이 금융기관들이 한데 모여 있는 것이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뉴욕은행과 세계 최대 규모의 금보관소 역시 월스트리트에 위치해 있고요.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춘 금융기업들이 월스트리트에 모여 있는 탓에 월스트리트에 문제가 생기면 세계 경제가 위청이곤 합니다. 2008년 전 세계를 덮친 미국발 금융위기도 월가에서 시작되었죠. 월스트리트는 언제부터 어떻게 이런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일까요? 월스트리트의 역사는 미국 식민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재 월스트리트가 있는 뉴욕은 1524년 피렌체 탐험가 베리자농에 의해 유럽 세계에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1609년 네덜란드의 서인도 회사가 신대륙에 진출하면서 네덜란드 이주민들의 숫자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고, 네덜란드 이주민들은 네덜란드의 도시 암스테르담에 이름을 붙여서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불렀죠. 뉴욕의 시작은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다는 말이죠. 하지만 네덜란드 이주민들은 주인 없는 빈 땅에 정착한 게 아니었습니다. 인디언들이 살던 지역을 빼앗은 것이었죠. 인디언들은 자신들의 땅을 되찾기 위해 밤낮 없이 뉴 암스테르담을 습격했습니다. 이때 네덜란드 이주민들은 인디언들의 습격과 뉴 암스테르담을 노리는 영국인들의 침범을 막기 위해 정착촌 북쪽에 높이 2340피트에 달하는 나무벽 월을 세우게 되죠. 그러다 1699년 영국인들이 맨해튼 지역에 진출하면서 뉴 암스테르담을 완전히 점령합니다. 영국인들은 영국왕의 동생이었던 요크공의 이름을 따서 뉴욕이라 바꾸고 네덜란드인들이 세운 나무장벽을 제거했죠. 벽은 사라졌지만 이름은 남았습니다. 벽이 세워져 있던 거리의 이름은 월스트리트가 되었죠. 초기에 월스트리트는 그냥 주택가가 몰려있는 맨해튼 남단의 평범한 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월스트리트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1711년 월스트리트에 뉴욕시가 승인한 도시 최초의 공식 노예시장이 만들어지면서부터이죠. 노예시장은 사람들이 모이게 만들었고, 뉴욕시는 노예를 사고 파는 모든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노예 판매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뉴욕시뿐만 아니라 노예를 공급하는 사람, 노예를 사서 판매하는 사람들도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큰 돈이 오가기 시작하고 부자들이 생겨나자 금융이 발달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월스트리트에는 금융시장이 형성되었죠. 하지만 이때는 그냥 금융시장이 형성되었다이지 그다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가 뉴욕을 넘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게 된 것은 18세기 말 무렵부터이죠. 18세기 미국은 증권업과 금융, 경제에서 지금처럼 앞서가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가 세계의 경제와 금융을 선도하고 있었죠. 당시 미국에는 증권거래소조차 존재하지 않았고, 증권거래 형식이나 수수료가 표준화되지도 않았습니다. 18세기 말까지만 해도 미국의 금융 중심지는 뉴욕이 아닌 필라델피아였고요. 그러다 1792년 주식과 채권의 거래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정하는 비영리 뉴욕 증권거래소 설립을 위해 미국의 주식 브로커 24명이 월스트리트에 모여 협약을 맺습니다. 이들은 두 가지 거래 규칙을 세웠는데, 매매는 공동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수수료는 0.25% 이상 받겠다는 내용이었죠. 협정을 맺을 때는 사무실이 없었기 때문에 24명의 브로커들은 월스트리트의 무화과 나무, 즉 버튼우드에서 협정을 맺었고, 이 협정에는 버튼우드 협정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 협정을 기반으로 1817년 뉴욕 증권거래위원회라는 기관이 출범하고, 1863년에는 정식 승인을 받아 지금의 뉴욕 증권거래소가 탄생하죠. 이후 월스트리트는 세계 금융의 중심으로 떠오릅니다. 1889년에는 최초의 주식 보고서가 월스트리트의 이름을 본따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되었는데,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신문 중 하나가 되었죠. 1884년에는 월스트리트 저널 편집자인 찰스 다와 에드워드 존스가 전체 시장 활동을 추적하기 위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를 창안합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테죠. 운하가 개통되고 펄스트리트에서 미국 최초의 발전소까지 개발되면서 20세기가 되자 미국 상업의 중심지는 필라델피아에서 뉴욕 맨해튼의 월스트리트로 옮겨
옮겨가게 됩니다. 1918년 무렵에는 세계 최고의 금융 중심지란 명성도 영국 런던에서 뉴욕으로 옮겨가게 되었고요. 미국이 영국을 넘어 경제 대국이 된 배경에는 1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유럽에서 발발한 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에 참전하여 승전국 대열에 끼게 되면서 전쟁 특수를 누렸거든요. 전쟁터가 된 유럽의 교전국들은 미국에서 식량과 탄약, 물자를 사들이다 못해 돈까지 빌리게 되었고, 덕분에 전쟁 이전에는 채무국이었던 미국이 전쟁 이후에는 세계 최대 채권국가로 올라섰죠. 그 후 약 10년 동안 이어진 경제 호황 속에서 미국은 이른바 광란의 20년대라 불리는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1920년대에는 추궁기가 보급되고 영화관이 생기고 헐리우드 스타가 탄생하고 스포츠 대회가 열리고 미인대를 통해 미니스커트가 유행했습니다. 기업들은 대량 생산을, 소비자들은 대량 소비를 하였고 자동차 대중화 시대가 열렸으며 수많은 미국인들이 재즈에 열광하던 시대였죠. 또한 페니실린이 개발되며 인류는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해방된 듯 보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호황이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마음껏 인생을 즐기자는 풍조가 만연한 모습이었죠. 호황이 지속되는 동안 미국 증권시장 역시 지속적인 상승세를 달렸습니다. 유럽에서 들어오는 채권 상환금을 비롯해 경제성장을 통해 생긴 이윤의 대부분은 증권시장으로 흘러들어갔죠. 이는 미국이 선택한 방향성의 영향도 큽니다. 당시 미국은 세계 1위 경제국가로 올라서기 시작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산업을 초고부가가치 산업들로 구성하기를 원했죠. 현재 미국의 제조업이 약하다는 말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는 노동집약형 산업은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분류되고 금융서비스, 보험, 첨단산업, 반도체, 정보통신, 바이오, 패션 같은 경우가 고부가가치 산업이죠. 경제성장과 국가 차원의 금융산업 밀어주기까지 더해져 1920년대 말 미국의 주식 하루 거래량과 주가는 연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너무 오르기만 하니 이러다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측도 존재하긴 했으나 사람들은 듣지 않았죠. 증권시장은 실제 가치보다 훨씬 부풀려졌지만 낙관주의는 더 많은 돈을 집어삼켰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주식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까지 3차례나 인상했지만 증권시장의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죠. 1929년 여름 불길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하강이 신호탄이 오르며 기업의 예상 수익은 떨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다우존스 지수는 연일 상승을 반복했습니다. 이미 미국 증시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 시장이 된 상태였으니까요. 그럼에도 경기가 안 좋은데 주가가 오르는 것은 좀 이상하죠. 아무리 투기 시장이라도 어찌되었든 실물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증시입니다.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안 좋음에도 주가가 계속 오른다는 것은 경제 위기의 신호를 무시하고 누군가 돈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다는 말이죠. 실제로 기관들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주가 고점론이 나돌기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된 상태였고요. 보통 주가를 견인하는 것은 기관입니다. 하지만 기관의 투자가 감소해도 개인들이 낙관과 과열 분위기에 빠져 미친 듯이 돈을 갖다 박은 탓에 주가가 오른 것이었죠. 경제학자 어빙 피셔는 주가가 고점에 이르렀다는 분석을 내놨고, 로저 뱁스는 9월 5일 금융인들의 오찬 모임에서 조만간 주가가 폭락할 것 같다, 이번엔 아주 끔찍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약 한 달이 지난 10월 초 이들의 예상은 현실이 되었죠. 주가는 10월 초부터 큰 폭으로 흔들리다 10월 23일 목요일 다우존스 지수가 대폭락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대공황의 시작인 검은 목요일이었죠. 나흘 뒤인 28일에는 다우존스 지수가 11.73% 폭락하며 검은 화요일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월스트리트 대폭락이라는 이름이 붙은 주식시장 대폭락 사태였죠. 다우존스 지수는 등락을 반복하다 고작 2달 사이에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문제는 주가가 떨어졌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증시에 투자했던 개인들은 단숨에 전 재산을 잃었고 많은 인구가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말죠. 큰일 난 건 개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이미 세계금융의 중심이 된 상태였기에 월스트리트의 위기는 곧 세계경제의 위기였죠. 1930년대 전 세계는 대공황을 겪게 됩니다. 나라마다 실태와 시기가 다르지만 보통 짧게는 1929년부터 1934년까지를, 길게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인 1939년까지를 대공황으로 보고 있죠. 1929년 미국의 실업률은 3.2%였으나 1933년에는 25%까지 치솟았습니다. 5명 중 1명 이상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상태가 10년 이상 지속되었죠.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에서도 배우는 내용이죠. 미국은 뉴딜이라 불리는 수정 자본주의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세계 경제를 블록화하는 블록 경제를 형성하며 경제 위기에 대응했고요.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파시즘 국가로서 영토 확장에 몰두하였습니다. 대공황으로 인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잠시 안정되었던 체제가 무너진 겁니다. 월스트리트 대폭락의 여파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영향이 없다고 하기에는 힘듭니다. 대공황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미국은 경제 1위를 넘어 역사상 가장 강한 국가, 압도적인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월스트리트의 주식시장도
다시 활기를 되찾았죠. 월스트리트에는 이후로도 여러 번 위기가 닥쳤습니다. 가장 큰 게 앞에서도 나왔던 2008년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한 금융위기이죠. 좀 복잡하기는 한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닷컴 버블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금리 시대가 도래하자 대출을 통해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집값도 올라갔죠. 집값이 급상승하자 너도 나도 빚을 내서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대출 상환 능력이 없는 서브프라임 등급의 사람들에게도 대출을 해줬다는 것이죠. 진짜 문제는 이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파생 상품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돈을 빌린 채무자들이 돈을 갚으면 돈을 벌고 돈을 못 갚으면 돈을 잃는 상품이죠. 당시에는 이 상품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명목하에 팔려 나갔습니다. 실제로 집값이 끝없이 올라간다면 리스크는 거의 없는 수준이죠. 돈을 못 갚으면 집을 팔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집값이 끝없이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어느 순간 집을 살 사람, 즉 대출을 받을 사람의 한계가 오자 집값은 주춤했고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집값은 떨어지기 시작했죠. 금융기관들은 대출금 회수 불능 사태에 빠지게 됩니다. 파생 상품은 단숨에 하이리스크 로우리턴 상품이 되었고 상품을 구입한 개인과 기업들은 150년의 역사를 가진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를 시작으로 줄줄이 파산하죠. 대충 요약하면 이런 내용인데 2008년 금융위기는 좀 더 자세하게 다음에 따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불러일으켰죠. 수차례 월스트리트에 의해 세계 경제가 흔들린 탓에 월스트리트에 반감을 품은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2011년 가을에는 월가를 점령하라라는 구호와 함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죠. 수많은 다큐가 나오고 월가는 남의 돈으로 베팅하는 도박 집단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도 금융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돈만 바라본 월가의 모럴 해저드이기도 하고요. 미국 대선에서는 월스트리트가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되었고 월가의 위기, 금융 중심의 이동, 월가의 몰락, 수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 월가는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여전히 세계 금융의 중심지이자 월가의 위상은 곧 미국 자본주의의 위상이죠. 더 이상 미국 정부도 월가를 건드릴 수 없다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월가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이거든요. 또한 월가의 몰락은 미국 금융업의 몰락과도 같기에 월스트리트의 힘이 약화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세계 금융의 중심지 월스트리트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